한석규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문 앞에 쌓인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반짝이는 금빛 봉투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아무런 발신인도 없었지만 이름 석자가 또렷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본 게 몇 년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편지 안에는 광택 있는 브로슈어가 하나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큼직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남 프리미엄 시니어 웰빙 센터 5성급 휴양형 요양원. 당신을 위한 품격 있는 제안.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누가 왜 자신에게 이런 것을 보낸 걸까? 그는 어떤 회원 신청도 한 적 없었고 인터넷 검색조차 하지 않았던 기억이었다. 그러나 브로셔 안쪽에는 정확히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까지 인쇄되어 있었고 심지어 하단에는 전직 교사 한석규님께 드리는 특별 초청 안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현재 수원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76세. 퇴직한 지는 이미 15년이 넘었다. 그동안 특별한 질병 없이 그럭저럭 버티며 살아왔지만 3년 전 아내가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한때는 학생들 앞에서 하루 종일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었지만 요즘 그의 하루는 커피포트에 물 끓는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 사이에 갇혀 있었다. 그의 집은 소박하다. 20년 넘게 살아온 곳으로 아내와 함께 직접 고른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벽에는 아내가 생전에 손수 만든 십자수 액자가 걸려있고 거실 구석엔 먼지가 소복이 쌓인 오래된 피아노가 있다. 그 피아노는 아내가 생전에 가장 자주 앉던 자리였다. 이제는 뚜껑도 열지 않은 채 시간 속에 묻혀있다. 한석규는 큰 욕심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다. 퇴직 후 받는 국민연금과 조그마한 퇴직금으로 생활은 어렵지 않았지만 남들처럼 호화로운 취미나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다. 그에게 가장 큰 낙은 매일 아침 신문을 정독하고 오후에는 근처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 꺼내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상에도 점점 공허함이 배어들고 있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점점 간소해졌고 처음에는 정성 들여 차려 먹던 반찬들도 이젠 김치 한 접시, 밥 한 그릇으로 끝나는 날이 많았다. 식사 중에도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지만 그것이 그의 고독을 메워주진 못했다. 그의 아들인 민재는 현재 미국 뉴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학 후 그곳에 자리를 잡고 결혼도 했다. 1년에 한두 번 통화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더 멀어진 느낌이다.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그 걱정은 언제나 전화기 너머에 머물렀다. 한석규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걸까? 가르칠 학생도 이야기를 나눌 아내도 방문해주는 친구도 없이 반복되는 하루가 때때로 너무 무거웠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다. 예의 바르고 철저했던 삶의 방식은 그의 늙음까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날아든 프리미엄 요양원 초청장은 의외이자 기묘한 충격이었다. 그는 요양원이라는 단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았다. 자신의 삶과는 거리가 먼 세계라 여겼다. 평생 자립하며 살아왔고 병원조차 혼자 다니며 건강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문득 그 금빛 봉투를 들고 자신이 너무 생경하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그는 다시 브로셔를 꺼내 읽었다. 사진 속의 공간은 고급 호텔처럼 보였다. 깔끔한 복도, 밝은 햇살이 비치는 식당, 책장 가득한 라운지, 정원과 테라스, 전문 의료진의 미소. 설명에는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마지막 인생 리조트라는 표현까지 적혀 있었다.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질문이 떠올랐다. 이런 곳에 내가 들어간다면 나는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 그런 데서라도 뭔가 달라져야만 할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일상 속에서는 어떤 계기조차 생기지 않을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는 조심스럽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해당 요양원의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자 화면 가득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화려한 수식어가 이어졌다. 프라이버시 보호, 식단 맞춤 제공, 24시간 케어, 문화교양 프로그램 제공. 모두가 흠잡을 데 없는 말들이었다. 그는 탁자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온 초대장일까? 누가 내 이름을 적은 걸까? 아니면 요즘 모든 것이 데이터화된 세상에서 그저 나이와 주소만으로 타깃이 된 것일까?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 그는 그 초대장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고요한 방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두드림은 거절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다. 그는 결국 일주일 뒤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내 음성 너머 직원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석규 어르신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이렇게 오래도록 자신에게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그의 삶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극히 조용하지만 분명히 변화를 향한 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한석규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문 앞에 쌓인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반짝이는 금빛 봉투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아무런 발신인도 없었지만 이름 석자가 또렷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본 게 몇 년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편지 안에는 광택 있는 브로슈어가 하나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큼직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남 프리미엄 시니어 웰빙 센터 5성급 휴양형 요양원 당신을 위한 품격 있는 제안.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누가 왜 자신에게 이런 것을 보낸 걸까? 그는 어떤 회원 신청도 한 적 없었고 인터넷 검색조차 하지 않았던 기억이었다. 그러나 브로셔 안쪽에는 정확히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까지 인쇄되어 있었고 심지어 하단에는 전직 교사 한석규님께 드리는 특별 초청 안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현재 수원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76세. 퇴직한 지는 이미 15년이 넘었다. 그동안 특별한 질병 없이 그럭저럭 버티며 살아왔지만 3년 전 아내가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한때는 학생들 앞에서 하루 종일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었지만 요즘 그의 하루는 커피포트에 물 끓는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 사이에 갇혀 있었다. 그의 집은 소박하다. 20년 넘게 살아온 곳으로 아내와 함께 직접 고른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벽에는 아내가 생전에 손수 만든 십자수 액자가 걸려있고 거실 구석엔 먼지가 소복이 쌓인 오래된 피아노가 있다. 그 피아노는 아내가 생전에 가장 자주 앉던 자리였다. 이제는 뚜껑도 열지 않은 채 시간 속에 묻혀있다. 한석규는 큰 욕심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다. 퇴직 후 받는 국민연금과 조그만 퇴직금으로 생활은 어렵지 않았지만 남들처럼 호화로운 취미나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다. 그에게 가장 큰 낙은 매일 아침 신문을 정독하고 오후에는 근처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 꺼내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상에도 점점 공허함이 배어들고 있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점점 간소해졌고 처음에는 정성 들여 차려 먹던 반찬들도 이젠 김치 한 접시, 밥 한 그릇으로 끝나는 날이 많았다. 식사 중에도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지만 그것이 그의 고독을 메워주진 못했다. 그의 아들인 민재는 현재 미국 뉴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학 후 그곳에 자리를 잡고 결혼도 했다. 1년에 한두 번 통화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더 멀어진 느낌이다.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그 걱정은 언제나 전화기 너머에 머물렀다. 한석규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걸까? 가르칠 학생도, 이야기를 나눌 아내도, 방문해주는 친구도 없이 반복되는 하루가 때때로 너무 무거웠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다. 예의 바르고 철저했던 삶의 방식은 그의 늙음까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날아든 프리미엄 요양원 초청장은 의외이자 기묘한 충격이었다. 그는 요양원이라는 단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았다. 자신의 삶과는 거리가 먼 세계라 여겼다. 평생 자립하며 살아왔고 병원조차 혼자 다니며 건강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문득 그 금빛 봉투를 들고 서 있는 자신이 너무 생경하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그는 다시 브로슈어를 꺼내 읽었다. 사진 속의 공간은 고급 호텔처럼 보였다. 깔끔한 복도, 밝은 햇살이 비치는 식당, 책장 가득한 라운지, 정원과 테라스, 전문 의료진의 미소. 설명에는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마지막 인생 리조트라는 표현까지 적혀 있었다.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질문이 떠올랐다. 이런 곳에 내가 들어간다면 나는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 그런 데서라도 뭔가 달라져야만 할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일상 속에서는 어떤 계기조차 생기지 않을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는 조심스럽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해당 요양원의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자 화면 가득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화려한 수식어가 이어졌다. 프라이버시 보호, 식단 맞춤 제공, 24시간 케어, 문화교양 프로그램 제공. 모두가 흠잡을 데 없는 말들이었다. 그는 탁자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온 초대장일까? 누가 내 이름을 적은 걸까? 아니면 요즘 모든 것이 데이터화된 세상에서 그저 나이와 주소만으로 타겟이 된 것일까?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 그는 그 초대장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고요한 방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두드림은 거절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다. 그는 결국 일주일 뒤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내 음성 너머 직원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석규 어르신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이렇게 오래도록 자신에게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그의 삶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극히 조용하지만 분명히 변화를 향한 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한석규는 자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았고 흐름 속에 자신이 있다는 감각도 점점 희미해져만 갔지만 상담 날짜가 정해진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어딘가 기점처럼 느껴졌다. 마치 무엇인가의 끝이자 동시에 시작점이 될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지금 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대답은 늘 같았다.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고 그 고독은 이제 익숙함을 넘어 일상이 되어 있었다. 밥솥의 보온 기능은 더는 의미가 없었고 냉장고 속 김치는 묵은지를 넘어 거의 반찬이 아닌 저장품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 작은 주방에서 밥을 지을 때마다 과거 아내가 사용하던 도마 위에 채소를 썰던 소리를 떠올렸다. 그 소리가 없어진 부엌은 기능적으로는 멀쩡했지만 생명이 빠져나간 듯한 공간이었다. 전등은 켜져 있어도 빛은 어딘가 머뭇거렸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조차 허공에 떠도는 듯했다. 가끔씩 그는 소파에 앉아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다. 주말이면 혹시라도 영상통화를 걸어올까 기대했지만 대부분은 일정이 바쁘다는 메시지 하나로 끝났다. 그는 이해하려 했었다. 아들이 무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현실이 바쁜 것뿐이라고. 하지만 반복되는 기다림 끝의 허탈함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친구 김태수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대학 동기였고 교직 시절 함께 교무실을 지키던 사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주 통화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전화를 받아 아버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한석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었다는 설명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생각했다. 자신도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예전에는 수원시청 근처의 도서관까지 걸어서 다니곤 했는데 이제는 무릎이 뻣뻣해져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쑤셨다. 계단 몇 칸 오르내리는 것도 어느새 천천히 해야 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때마다 어딘가 삐걱이는 느낌이 뼈마디마다 느껴졌다. 한 번은 밤에 잠결에 화장실에 가다 발끝이 미끄러져 벽에 부딪힐 뻔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고 간신히 세면대 모서리를 잡고 몸을 세웠다. 그 순간 아내가 쓰러졌던 장면이 스치듯 떠올랐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겨우 전등을 켜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한참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더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혼자서도 괜찮다. 아직은 건강하니까 괜찮다. 누군가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외롭게 만드는 벽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전했고 별다른 얘기 없이 지난 뉴스기사 이야기며 날씨 이야기를 나눴다. 통화가 거의 끝나갈 즈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재야, 혹시 강남 쪽에 요양원 괜찮은데 알아본 적 있니? 순간 통화 속의 침묵이 길어졌다.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석규는 다급히 덧붙였다.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혹시라도 필요할까 해서. 그날 저녁 아들은 항공권을 예매했다는 연락을 해왔다. 몇 년 만에 귀국이었다. 아버지, 같이 가서 직접 보고 결정해요. 마음 바뀌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시면 되니까요.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그래,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 주 주말 둘은 함께 택시를 타고 강남 외곽에 위치한 요양원을 방문했다. 차창 밖으로는 도시의 번화함이 스쳐 지나갔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낯선 감정이 점점 커져갔다.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긴장감이 자신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다. 요양원은 상상 이상으로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웠다. 외관만으로도 호텔에 가까웠고 내부는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안내 직원은 정중했고 실내는 따뜻한 공기와 향기로운 허브 냄새로 가득했다. 아들은 끝까지 말없이 아버지 옆을 지켰고 한석규는 안내를 받으며 시설 곳곳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는 그 의미만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견디는 삶이 아니라 선택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작은 어쩌면 이 낯선 요양원의 문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석규는 요양원 안내를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은 반듯했고 바닥은 광이 날 정도로 닦여 있었으며 복도에는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이 깔려 있었다. 접수 데스크 뒤에 서 있는 직원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소는 어색하지 않을 만큼 훈련되어 있었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시니어 라이프 클럽입니다. 직원은 그렇게 말했다. 어딘가 익숙한 수사였다. 병원이 웰니스 센터가 되고 요양원이 힐링 레지던스가 되는 시대. 한석규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야 뭐든 결국 중요한 건 이곳에서의 삶이었다. 그는 1인실, 2인실, 그리고 프리미엄룸까지 모두 둘러보았다. 1인실은 조용하고 단정했으며 방 안에는 작은 냉장고, TV, 벽걸이 에어컨, 그리고 독립 욕실이 갖춰져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잘 정돈된 정원이 보였고 나무 그림자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2인실은 공간이 넓었지만 낯선 이와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 걸렸다. 지금 건강 상태로는 자립생활 가능 구역에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은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매달 80만 원이면 식사, 세탁, 청소, 건강검진, 취미 프로그램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숫자는 간결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한석규는 계산을 해보았다. 연금은 매달 35만 원 남짓, 여유자금은 적금과 몇 년 전 아내 보험금으로 모아둔 것이 전부였다. 몇 년은 버틸 수 있겠지만 만약 건강이 나빠져 간병인이 필요해지면 요금은 곱절로 뛸 터였다. 그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더했다 빼다 하다 결국 내려놓았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필요한 건 숫자보다 결정이었다. 설명을 들은 후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어르신께서 직접 입소 의향을 말씀해 주셔야 절차가 가능합니다. 아들이 대신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한석규는 잠시 침묵했다. 긴 침묵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다시금 마음속에 묻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 들어와도 괜찮은가? 그날 저녁 그는 아들과 함께 요양원을 나섰다. 택시에 타고 돌아오는 길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바쁘고 찬란하게 흘러가는데 나는 이 흐름의 가장 바깥자락에서 겨우 매달려 있었구나.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오늘 어땠어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 말에는 놀라움, 안도, 약간의 체념이 모두 섞여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조용히 짐을 쌌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오래 입던 잠옷, 세면도구 몇 건의 책, 약봉지, 그리고 액자 하나. 아내와 함께 강릉에 갔을 때 찍은 사진. 그 사진은 프레임이 약간 깨졌지만 그는 새로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금간 자리가 추억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삿짐 센터도 부르지 않았고 주변 이웃에게도 따로 알리지 않았다. 집을 비운다고 말하자 동네 아주머니는 잠시 여행 가시나 봐요 하고 물었다. 그는 웃으며 그런 셈이죠 라고 답했다. 진짜 여행처럼 가볍게 떠나고 싶었다. 입소 당일 아들은 오전 일찍 와서 그를 마중했다. 둘은 말이 많지 않았다.
침묵 속에 택시를 타고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다. 도착한 후 그는 조용히 안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전과 다르지 않았다. 창은 정원 쪽을 향해 있었고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입소 환영 메시지가 붙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보다 침대 옆에 놓인 작고 둥근 탁자에 시선이 갔다. 그 자리에 액자를 올려두었다. 그 순간 이곳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당분간은 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동안 아들은 요양원 근처 숙소에서 머물렀다. 매일 아침에는 아버지와 산책을 했고 오후에는 로비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식사도 제법 정성스러웠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6개월만 살아보자. 그 안에 내가 불편하면 돌아가는 걸로.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설득도 위로도 필요 없었다. 이미 서로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개월, 매달 80만 원, 거기에 추가 요금까지 감안하면 총 600만 원. 그는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 중 일부. 하지만 그것이 평안과 안전을 살 수 있다면 결코 비싼 대가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침대에 누웠다. 바람이 불었고 창문 밖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전기 스탠드를 킨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제야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연 것인지도 모른다. 그 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들어갈 용기를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요양원 생활은 예상보다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다. 한석규는 입소 첫날부터 일정한 루틴에 맞춰 생활을 시작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오전에는 건강 체크나 산책, 오후엔 소규모 프로그램 참여, 저녁 6시 식사 후 휴식. 처음 며칠은 오히려 낯설 정도로 모든 것이 정돈돼 있었다. 방 청소는 정해진 시간마다 이루어졌고 식사 시간에는 정해진 자리에 앉아 따뜻한 식사가 제공됐다. 담당 간호사는 친절했고 사소한 질문에도 웃으며 응답했다. 그는 2인실에 배정되었다.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은 윤봉식이라는 또래의 남성이었는데 말수가 적고 조용했다.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는 묘하게 거리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점이 오히려 한석규에게는 편안했다. 누군가와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때론 더 안락한 거리였다. 처음 일주일 동안 한석규는 비교적 만족스러웠다. 식사도 정성껏 준비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밝고 친절했다. 요양원 곳곳에 놓인 생화와 향초 덕분에 병원 같은 느낌도 덜했다. 거실에는 커피 머신과 도서 코너가 마련돼 있었고 매일 오전엔 스트레칭 클래스, 오후엔 음악 감상 모임도 있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자 그는 눈에 띄지 않던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청소 문제였다. 하루에도 2번씩 비워지던 쓰레기통이 며칠간 그대로였다. 한석규는 조심스레 직원에게 문의했지만 그날도 처리는 늦어졌다. 다음은 세탁. 원래는 주 2회 수거 및 배달이 있었지만 점점 간격이 벌어졌다. 세탁물이 돌아오지 않자 그는 손수 빨래를 하려 했지만 공용 세탁실은 사용 불가 시간이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식사도 달라졌다. 초반에는 따뜻한 국과 다양하게 준비된 반찬이 나왔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반찬의 수가 줄고 국은 식은 채 제공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식사의 차이를 그는 점점 알아차렸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에 걸린 건 같은 공간 안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같은 식당, 같은 시간. 하지만 어떤 어르신은 매번 창가 자리에 앉았고 따뜻한 국과 정갈한 도시락을 받았다. 그중 한 명은 김남중이라는 어르신이었는데 병원장과 안면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 어르신의 자리에만 항상 생수병이 따로 놓여 있었고 직원들이 이름을 부를 때도 존칭과 함께 정중한 인사를 곁들였다. 한석규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식사를 받았다. 그리고 느꼈다. 자신은 그들과는 조금 다른 분류에 속한다는 것을. 더욱 확실해진 것은 윤봉식 어르신이 감기에 걸렸을 때였다. 밤새 기침을 하던 윤 어르신은 아침에 간호사에게 상태를 전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까지 아무런 진료도 약도 제공되지 않았다. 반면 김남중 어르신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을 때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물리치료사가 방문했고 따로 무릎 보호대와 파스가 제공됐다. 그날 밤 한석규는 책을 읽으려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안의 풍경은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정중하게 대하는 것은 누군가가 누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었고 어디의 전직이기 때문이었다. 그 자신은 특별한 배경도 높은 자리에 있는 자식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국민학교 교사였고 아내와 소박한 삶을 살아온 사람. 그가 처음 이곳을 선택했을 때 기대했던 것은 단순했다. 깔끔한 공간, 정기적인 식사,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보다 복잡한 존재였다. 단순히 생존 조건만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과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지나치게 요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시로 이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루는 물리치료실에서의 일이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진 한석규가 조심스럽게 테이핑 요청을 하자 담당자는 대답 없이 서류를 정리하던 손만 멈췄다. 결국 그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적었지만 그날 내내 호출은 오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다 말고 방으로 돌아갔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말이 없었다. 누구도 그가 기다렸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식사는 여전히 제공되었고 테이블은 정갈했지만 사람 사이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자신이 생각한 노후의 안락함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진정 원했던 것은 비싼 식사나 고급 시설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 가벼운 안부를 전해주는 한마디, 작은 차이에도 눈치채고 다가오는 따뜻함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것이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 서비스의 범위 밖에 있는 그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가? 80만 원 한 달, 그 돈으로 나는 무엇을 사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이 요양원이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속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그는 어느덧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뒤 요양원에서는 원래 생신 잔치를 열었다. 그달에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강당 한 켠에는 생크림 케이크가 놓였고 직원들은 알록달록한 종이꽃과 풍선으로 무대를 꾸몄다. 무대 중앙에는 시니어 생신 축하의 밤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한석규는 생일이 해당되지 않았기에 조용히 구경하는 입장이었다. 무대 앞줄에는 이름이 익숙한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김남중 어르신, 이병아 어르신, 박윤자 어르신, 모두 가족이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로 생일 축하 영상도 그들의 자녀들이 사전에 보낸 것이었다. 영상에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외치고 케이크를 들고 있는 사진이 흘러나왔다. 직원들은 박수를 유도했고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다. 행사 내내 사진 촬영 담당자가 계속 셔터를 눌렀고 웃는 얼굴을 중심으로 장면을 채집했다. 그는 강당 뒤편 의자에 앉아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박수 소리에 맞춰 손을 치긴 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나도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아니, 어쩌면 나도 이런 장면을 바란 적이 있었던가에 가까웠다. 하지만 가장 그를 무겁게 만든 건 무대 위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보다도 직원들의 태도였다. 특정 어르신에게는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말을 걸었고 옷매무새를 정돈해주거나 케이크를 따로 챙겨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반면 뒷줄에 앉아있는 이들에게는 형식적인 인사와 간단한 미소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 점점 말수가 줄고 있다는 걸 느꼈다. 누구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고 이야기꽃은 금세 꺼졌다. 누군가 다가와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묻는 일도 줄었다.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소화하기 바빴고 조용한 사람은 그저 조용한 채로 지나갔다. 한석규는 점점 자신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처럼 느껴졌다. 벽에 붙은 활동 스케줄에도 자신의 이름은 있었지만 실제 수업에서 마이크는 항상 정해진 사람에게만 갔다. 그가 참여 신청을 해도 마지막 줄에 앉아 음악 소리를 따라 부를 뿐이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선생님, 그냥 분위기 즐기시면 돼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그에게서 어떤 역할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한 번은 복도에서 간호사 2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여기 어르신 중에 누구는 매주 선물 오고 누구는 영상통화도 자주 하니까 챙겨야 돼. 맞아. 한 선생님은 조용하시니까 그냥 알아서 잘 지내시더라. 그들의 말에 특별한 감정은 없었지만 그 무심한 말투가 더 깊게 박혔다. 그는 깨달았다. 요양원은 시스템이고 시스템은 표시 나는 사람을 먼저 챙긴다는 것을. 자식이 자주 오는 사람, 병원장이 이름 아는 사람, 직원들과 농담 주고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고 손이 먼저 가며 웃음도 쉽게 따라붙는다. 그러나 자신처럼 조용하고 요구하지 않고 불만도 잘 표출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잊힌다. 마치 존재가 무소음 모드로 전환된 것처럼 다들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 한 번은 감기에 걸려 두통이 심해졌지만 약을 요청해도 간호사는 지금 바쁘니까 이따 가요라고만 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는 결국 자율복약 코너에서 일반 진통제 하나를 찾아 마셨다. 아무도 그를 챙기지 않았고 누구도 그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그가 병원을 갔던 마지막 기억은 아내와 함께였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대기실에서 긴 시간을 기다렸고 그때 아내는 물티슈로 그의 손을 닦아주며 감기 초반엔 무조건 따뜻하게 있어야 해요라고 말했었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약보다 따뜻했다. 지금의 그는 같은 감기에 걸렸지만 누구의 손도 닿지 않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다. 기계적인 절차와 자동 응답 같은 서비스만 존재했다. 그날 밤 그는 방 안에서 조용히 일기장을 꺼냈다. 이곳은 깨끗하다. 밥도 제 시간에 나온다. 약도 요청하면 준다. 하지만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느낌은 없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눈앞이 흐릿해졌다. 이곳에서의 삶은 불편하진 않았다. 그러나 편안하지도 않았다. 그는 고요함 속에서 점점 메말라가는 자신을 자각했다. 그리고 스스로 되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는가? 80만 원으로 나는 무엇을 받고 있는가? 침대 옆 혀탁에는 여전히 아내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여기엔 다 있긴 해. 음식도 있고 약도 있고 직원도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쓸쓸하지? 그리고 그 밤 이후 그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돌아갈 수 있을까? 집으로, 자신만의 공간으로, 누구의 시선도 없는 그곳으로, 그저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곳으로. 며칠 동안 한석규는 일과를 따라 움직였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규칙적으로 나오는 식사, 정해진 시간의 체조, 주간 일정표에 적힌 프로그램들. 처음엔 안도감을 주었던 것들이 이젠 그를 더 허전하게 만들었다. 편안함 뒤에 깔린 공허함은 점점 뚜렷해졌고 그는 점점 외투를 한 벌 더 껴입은 듯한 무게감을 느꼈다. 오후 3시 그는 늘 가던 도서 코너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다 보면 마음이 진정될까 싶었지만 할자는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책장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직원 둘이 이야기 중이었다. 이번 주에도 김남중 어르신 아드님이 홍삼 세트 보내셨대. 과장님한테도 한 박스 따로 드렸다더라. 그분은 진짜 신경 써줘야 해. 다음에 기부 행사도 한다고 했잖아. 그 말은 작게 들렸지만 한석규에게는 꽝 하고 울리는 종소리처럼 와닿았다.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았다. 요양원 내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더 분명하게 느꼈다. 여기서는 인간적인 따뜻함조차 거래의 온도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반찬을 남겼다. 밥은 말라 있었고 국은 식은 채였다.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김 어르신의 식판은 다른 구성으로 채워져 있었다. 따끈한 된장국, 가지무침, 소불고기. 그는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판을 밀어두었다. 그가 식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한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말할 수 없는 서늘함이 가득했다. 그날 밤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는 미국에서 야근 중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소리가 작게 들렸고 잠시 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한석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냥 혹시 다음 달쯤에 시간 괜찮으면 나 좀 데리러 올 수 있겠니?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요양원에 무슨 문제 생겼어요? 아니, 문제는 없어.
다 잘 돼 있어. 그런데 그는 말을 맺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덧붙였다. 이곳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 다음 날 아들 민재는 반차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일주일 후 수원공항에 도착한 민재는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다. 아버지, 도착했어요. 요양원 앞에서 기다릴게요. 그날 아침 한석규는 짐을 쌌다. 특별할 거 없는 내용물이었다. 두세 벌의 옷, 개인 약통, 일기장, 그리고 액자 하나. 아내와 함께 강릉에서 찍은 사진. 그것만은 절대 놓고 갈 수 없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그는 직원에게 간단히 퇴소를 알렸다. 예정된 퇴소 절차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직원은 당황했지만 그는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정중한 인사 한마디만 남기고 짐을 끌고 문을 나섰다. 정문 앞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몇 달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지만 둘은 길게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민재는 가볍게 가방을 받아들었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 차 안에선 말이 많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가을 바람에 낙엽이 흔들리고 있었고 도시의 풍경은 느리게 지나갔다. 한석규는 익숙한 골목, 익숙한 건물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딱딱하게 굳은 찰흙이 따뜻한 손길에 부드러워지듯이. 집에 도착하자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먼지 냄새, 약간 눅눅한 공기. 그러나 그는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자신의 냄새가 배어있는 공간, 삶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공간. 아들은 냉장고를 열고 남아있는 식재료를 확인했다. 다음 주에 반찬 좀 보내드릴게요. 한석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무 자주 말고 가끔씩이면 된다. 아들은 떠나기 전 문 앞에서 말했다. 아버지, 불편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다시 요양원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그런데 말이야. 여기가 그래도 난 더 나은 것 같아. 여기선 내가 누군가잖니. 그날 밤 그는 라디오를 켜고 차분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잠들었다. 복잡한 복도도 형식적인 웃음도 없는 곳에서. 대신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와 찻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안방 창밖으로 들려오는 이웃의 대화 소리가 그의 밤을 채웠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다른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자리로, 그리고 그 자리 위에 그는 조용히 새로운 삶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한석규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을 새롭게 구성해 나갔다. 익숙한 공간이지만 낯설지 않게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었다. 이젠 일어나자마자 라디오를 켜고 작게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나 음악을 들으며 차를 끓였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햇살이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적시는 걸 느끼며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매주 이틀은 동네 주민센터에 나갔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실버 프로그램에 등록해 요가 교실과 한글 서예반을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몇 주 지나자 주변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이때 닭은 밥을 함께 먹는 사이도 생겼다. 아무도 그의 배경을 묻지 않았다. 누가 자주 찾아오느냐, 연금이 얼마냐,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곳에선 그저 한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누군가는 그때 시 읽어주셨던 분이라고 기억해줬다. 그에겐 그것이면 충분했다. 가끔은 혼자 시장에 나가 간단한 반찬거리를 샀다. 오이 2개, 두부 1모, 마른 멸치 조금. 계산대에 서면 상인이 혼자 사세요? 오늘 꽁치 싸요? 하나 더 드릴게요 라며 웃어줬다. 그런 말들이 그에겐 큰 위로가 됐다.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감각,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변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느낌. 집도 다시 손봤다. 오래된 형광등을 LED 전구로 바꾸고 고장난 전기포트를 새로 샀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세탁기 위에는 작은 화분 하나를 올렸다. 바질과 로즈마리. 매일 물을 주며 잘 자라라고 중얼거리는 습관이 생겼다. 그는 더 이상 시간에 끌려가지 않았다. 필요 없는 약속은 만들지 않았고 불필요한 인연은 유지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하루를 꾸려가는 데 집중했다. 비가 오는 날엔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고 날이 밝으면 동네 뒷산을 천천히 걸었다. 숨이 차면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섰고 그 느린 걸음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느 날 동네 아이가 그를 따라왔다. 할아버지, 여기 사세요? 저희 할머니랑도 공원에서 자주 봐요. 한석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이 동네 사람이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갔다. 잠시 뒤 아이의 엄마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눌 때마다 표정이 밝아지세요. 그 말에 한석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부드럽게 울렸다. 그는 매일 저녁 일기장을 꺼내 몇 줄씩 썼다. 오늘은 장을 봤다. 물을 샀다. 간만에 시원한 무국을 끓였다. 혼자 먹었지만 맛있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것은 스스로에게 남기는 기록이었다. 사라지지 않기 위한, 잊히지 않기 위한,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이 나를 기억하기 위한 문장. 가끔 요양원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다. 하얀 벽, 고요한 복도, 바닥에 깔린 카펫 소리 없는 걸음들, 정해진 식사와 운동, 미소 짓는 직원들. 그러나 그 안엔 이름 없이 존재하는 시간들이 많았다. 손 하나 잡아주는 이 없는 그 공간에서 그는 존재하되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었다. 지금은 다르다. 누군가가 그를 부르고 그는 대답한다. 하루 세 끼는 단출하지만 스스로 만든 것이다. 물김치가 덜 익었어도 그것이 그 자신의 손맛이기에 미소가 지어진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한석규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했다. 주제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 참가자 대부분은 몇 줄 적다가 멈췄지만 그는 조용히 펜을 들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나는 한 번 나를 잃을 뻔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 문장을 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자신이 자신에게 진실해진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방 안 작은 탁자 위에 다시 액자를 올려두었다.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야 진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 세상은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돌아가고 누군가에게는 잊힌 채 멈춰 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어디로 가는지, 왜 그 길을 택했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한석규는 알게 되었다. 안락함이 반드시 복잡한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존중받는 삶은 값비싼 서비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고 눈을 마주치며 안부를 나누는 그 순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오늘도 조용히 문을 열고 골목길로 나선다. 누군가 그를 지나치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그는 잊지 않고 대답한다. 예,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에겐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증거들이 나이 틈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늙는다는 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깊어진 하루하루가 삶의 진짜 끝자락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끝까지 관심 가지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삶을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삶의 마지막 계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하고 안락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결국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깊어지고 삶의 의미를 다시 써내려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누군가는 부모님을 다시 떠올리며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들으시며 느낀 점이나 공감된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